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유가 대폭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가 대폭락, 푸틴의 카운터펀치에 비틀대는 유가 전쟁의 시작은 사우디가 아닌 미국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 스크립트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 언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금요일 러시아가 사우디의 감산 제의를 전격 거부하면서 유가는 1991년 이후 근 30년 만에 대폭락해서 전 세계에 넓고 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유가는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34달러로 다행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년 1월 6일 63달러와 비교한다면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지난 6일 오펙과 비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1일 150만 배럴 추가 감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추가 감산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줄 뿐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금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감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자 곧바로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4월 1일부터 현재 1일 970만 배럴에 머물고 있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1230만 배럴로 늘리고 대륙별 원유 공식 판매 가격도 6달러에서 8달러까지 차등해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서면서 유가는 대폭락하고 증권시장은 3월 9일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서 시장 진화에 나서야 할 정도로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유 소비 감소로 공급 과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산에 반대하는 러시아나 이에 맞서서 공급량 증가로 맞불을 놓겠다는 사우디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도대체 석유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우디와 러시아 모두 국가 재정 수입의 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입니다. 사우디는 배럴당 83달러, 러시아는 42달러를 기준으로 국가 예산을 수입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34달러의 장을 마감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출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가가 설령 25달러로 하락해도 6 내지 10년은 지탱할 수 있다면서 사우디와의 한판 승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가 겨냥한 목표는 사우디가 아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없는 증산이 길어질 경우 미국 내 중소규모 세일 업체들의 무더기 도산 사태는 불가피해집니다. 셰일가스는 배럴당 68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 자국 원유업체의 출혈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마침내 카운터펀치를 던졌습니다. 이번 유가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유가 대폭락의 이면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작년 1월부터 유럽과 중남미 2개 전선에 걸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거칠게 저지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역점을 기울인 유럽의 노드스트림2 사업과 베네수엘라 원유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에 이르는 1220km 길이의 천연가스관 부설 사업입니다. 2개 가스관을 동시에 부설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1220km 곱하기 2, 즉 2450km가 됩니다. 러시아 가스프롬이 5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50%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기업이 나누어 가진 구조로 운영됩니다. 총 11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작년 12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만일 노드스트림2가 예정대로 완공되었다면 러시아는 독일에 연간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고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미국은 유럽이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아갈 것이라면서 노드스트림2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리차드 그린웰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작년 1월에 노드스트림2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유럽 기업들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노드스트림2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 가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언론은 미국 대사가 식민지 총독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이 노드스트림2를 계속 추진하자 미국은 결국 작년 말에 최후 통첩을 꺼내들었습니다. 12월 20일 미국은 2020-2021년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노드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및 직원은 물론 해당 주주들에 대해서까지도 미국 내 보유자산 동결 그리고 미국 입국 거부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1일 스위스에 본부를 둔 올시스 그룹은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해저 가스관 부서를 맡고 있는 올시스 그룹은 전체 공정의 94%를 완료해서 2450km에서 마지막 160km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최대 8km의 가스관 부설 능력을 보유한 올시스 그룹으로서는 불과 20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작업 분량이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계 합작회사인 올시스 그룹이 탈퇴하면서 노드스트림2는 거센 경랑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대신에 미국산 LNG가 유럽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되는 러시아로서는 참으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거듭되는 대러 압력에 분노하고 이에 굴복한 올시스 그룹에 더욱 격노했습니다. 푸틴은 금년 1월 사업 주관사인 가스프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스프롬은 사업 기간이 약 1년 정도 늘어나겠지만 러시아 독자적인 능력으로 가스관 부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인 2월 9일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나우드카 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유일의 해저 가스관 부설선인 아카데믹 체레스키호가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아카데믹 체레스키호는 2월 22일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3월 5일에는 스리랑카를 거쳐서 현재 유럽으로 항진 중입니다. 약 2달 뒤에는 발틱해의 덴마크 수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가스관 부설에 정식으로 착수하기까지는 다시 상당한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카데믹 체레스키호의 1일 가스관 부설 능력은 2 내지 2.5km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해도 내년 1, 4분기에나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노드스트림2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현재 인도양을 항해 중인 아카데믹 체레스키호에 군함을 보내서 철통 호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카데믹 체레스키호에 문제가 생기면 노드스트림2 사업은 덴마크 해제에서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구원투수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로 노드스트림2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스네프트 역시 미국의 본격적인 차단 작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월 18일 로스네프트의 무역부문 자회사인 로스네프트 트레이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로스네프트 트레이딩과 거래 중인 각국 기업들에 대해서 5월 20일까지 90일 이내 거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를 방문하는 기회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설명하면서 인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3분의 1을 인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 정유업체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와 나야라 에너지는 곧바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이들은 2월 28일 베네수엘라 원유의 추가 구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베네수엘라 원유가 갈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스위스 머켄틸 머리타임사가 로스네프트 트레이딩과의 관계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켄타일 머리타임사는 9척의 유조선을 보유한 세계 유수의 원유 수송업체입니다. 그간 수백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을 담당해왔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판매도 수송도 어려워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던 러시아 국영석유공사 로스네프트는 원금마저도 미처 다 회수하지 못한 채 미국의 거듭되는 압박에 불로를 삼키고 있습니다. 로스네프트의 회장 이고르 세친은 푸틴의 절친입니다. 세친과 푸틴은 러시아 가스와 원유가 지나는 길목마다 길을 막고 나서 회방을 하고 있는 미국에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민감한 해입니다. 푸틴은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미국 내 셰일가스를 향해서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감사는 없다. 유가가 폭락하면 러시아 경제 역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우디나 미국 셰일 산업보다는 러시아가 보유한 실탄이 훨씬 더 풍부하다. 푸틴은 유가가 20달러대에 머문다 해도 최대 10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우디에 감사한 제의를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공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방국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드스트림2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는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가 원유를 독점한 채 좌파 독재 정권을 이끌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면서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 각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였습니다. 3월 유가 대폭락,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펀치를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원유 전쟁은 이미 훨씬 전부터 전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푸틴은 금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먼저 휴전을 제의해 올 때까지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면서 여유와 호기를 부립니다. 푸틴의 묵직한 카운터 펀치에 제법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또 얼마나 센 맷집으로 버티면서 기막힌 스트레이트, 어퍼컷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지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모두가 피를 흘리고 이들의 전쟁을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는 세계 각국 역시 광란의 도가니에서 온전히 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 그칠 줄 모르는 유가 등락과 미친 듯 흔들어대는 증시, 그리고 미국 셰일 업체의 연쇄 도산과 혹독한 산업 재편, 그리고 결국은 닥쳐올 세계적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아니 우한 폐렴과 함께 금년 한 해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 사방이 전쟁터고 피바다입니다. 4월이 오면 그나마 내가 가진 한 방의 탄환이 이 무서운 참호 속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디로, 누구를 향해 이 한 발의 탄환을 쏘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런텔에서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